반갑습니다. 31년 차 이코노미스트, 즉 경제의 동향을 분석하고 금융시장의 여러 사건들을 해석하고 전망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지금은 이제 창업해서 회사의 대표로 일을 하고 있고요. 30여 권의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홍춘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고난의 길이었고요. 지금은 마음 편한 길이 됐는데 16년 전쯤에 제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근데 그 전 15년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고집도 셌고요. 좀 고슴도치 같았어요. 아무튼 사람이 흑백으로 보고 열사같이 세상을 봤어요. 이제 그러다가 2007년쯤 큰 좌절을 좀 겪고 이제 은행으로 옮기면서 새로운 투자에 눈을 뜬 게 세상에는 주식만이 투자의 대상은 아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때 이제 달러 투자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외화 투자를 시작하면서부터 투자가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융시장에 대붕괴가 났다. 제가 웃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유한 달러의 가치는 오를 테니까, 제가 보유한 금의 가치는 오를 테니까, 주식시장이 우리 국내 시장이 뭐 폭락했다, 붕괴됐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야, 언제 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다이나믹한 곳이기 때문에 폭락했을 때 사면 조금만 기다리거나 마음의 인내심을 가지면 회복되거든요. 한국은 어떤 가격에 샀냐가 되게 중요한 시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5만 전자 될 때, 몇 년 전에는 3만 전자 될 때 사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그 가격이 오기를 기다리며 달러나 엔이나 금을 들고 있는데 오잖아요. 그러면 사면 되잖아요. 사서 또 안 올라 그러면 더 팔아서 사면 되잖아요. 투자의 방법들을 알기 전이 너무너무 힘들었지, 알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 쉬운 투자의 길이 생겼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밤에 잠을 잘 자게 됐죠. 정말 마음 편한 숙면의 길을 도와주는 친구가 됐죠. 1993년 금융연구원에서 이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서 3년 정도 이제 거기서 일을 한 다음에 커리어를 쌓고 유학을 갈까 말까 하는데 미국 대학 박사과정 추천 서류 추천을 누가 추천해 주냐가 그쪽 세계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정말 유명한 교수님들 추천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좋게 이야기하면 쟁쟁한, 그리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제 연구위원님들한테 어떻게 관계를 잘 형성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직장이었는데 저는 운이 좋게 제 위에 계시는 분이랑 되게 친했거든요. 그때 저희 집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아마 갔으면 중간에 포기했겠죠. 그래서 이제 96년에 거기서 이제 증권사로 관심이 있었으니까 간 거죠.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라면서 1년 뒤에 외환위기를 예측을 못하고 증권사를 간 거죠. 애널리스트 일을 하다가 그때 영업을 했습니다. 금융시장이 붕괴되면서 이코노미스트가 무슨 필요가 있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코노미스트들 불러다 놓고 왜 이걸 당신들은 예측을 못했나요? 라는 질문했던 게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거든요. 그런 것처럼 경제 분석가들이 왜 이런 급박한 파국을 예측 못했냐라는 그런 비아냥을 받았던 시절이니까 저는 돈은 벌어야 되겠고 연봉은 삭감되고 그러니까 이제 영업을 했죠. 법인 영업이라고요. 저는 애널리스트 경험이 있고 특히 이코노미스트로 금융연구원부터 경력을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때 이제 인터넷이 막 보급되던 시절이니까 전날 미국 시장 시황을 제가 다 번역해서 그림을 첨부해서 복사를 한 100개 해서 아침마다 여의도에 있는 운용사를 다니면서 전부 설명하고 다녔죠. 5시쯤 출근해서 7시쯤 영업 가서 8시 반에 사무실에 돌아와서 주문 받는 그 생활을 한 2년 했죠. 그래서 그때 99년에 억대 연봉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몰라도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응답하라 시리즈에 보면 성동일 씨가 은행 예금 넣어놓으면 15%밖에 안 하지만 그래도 그게 안전해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절에는 사실 그냥 은행 예금만 하든가 아니면 정부가 발행한 국채만 사면 되는 그것만 해도 충분했죠. 근데 이제 재테크라는 말이 한국에서 이렇게 일상 용어가 된 건 결국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제 초저금리 환경이 20년 넘게 지속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정부 정책 금리가 3.25%인데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6%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실질 수익률이 1.6%죠. 1.6% 수익으로 만족해서 노후가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집을 살 수 있어 그러시는 분은 사실 재테크 안 해도 되죠. 근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 두 가지 문제가 걸리게 되는 게, 첫 번째 문제는 그 1.6%라는 실질 수익률도 자산이 쌓이는 순간 바로 금융종합과세를 두들겨 맞아서 반토막이 난다.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이자랑 배당금 소득이 넘어서는 분은 근로소득이랑 합산돼서 추가 세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납부할 때 어마어마한 세금을 맞게 되죠. 두 번째가 옛날에는 은행 예금 말고는 할 게 없었다라면 다른 뾰족한 수단이라고 해봐야 주식 말고는 없는데 우리나라 국내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불투명하고 재산권에 심대한 위협이 있는, 언제 회사가 없어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투자를 하는 투기판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지금은 대안이 생겼잖아요. 재테크 공부를 하면 충분히 그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수확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는 게 또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환시장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한국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한 3년에서 4년마다 환율이 급등락합니다.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에 무슨 일이 있냐면 주가가 폭락합니다. 왜 환율이 올라가면 주가가 폭락하는가? 왜 환율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부동산도 하락하는가? 대표적인 시기가 97년 외환위기랑 2022년 러우전 아닙니까? 이때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고,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1,500원 갈 때 그 뒤에 하우스푸어 사태 생긴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심대한 환율의 변화가 나타나는 순간 우리나라 국내 자산은 어떤 것도 좋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죠. 핵심은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내수는 쭈그러들고 수출이 커지는 환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수출이라는 건 대외 여건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죠. 경제가 좋을 때는 수출이 몇십 프로 늘다가 경제 조금만 안 좋아도 몇십 프로 감소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때 이 흐름을 누가 제일 먼저 파악하냐 하면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의 지금 물건이 해외 시장에서 어떤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인기는 어떤지, 예를 들어서 BTS랑 로제의 신곡이 가져오는 효과는 어떤 것인지를 제일 먼저 파악하는 사람은 자기네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선진국의 투자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 경쟁력이 약화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어렵다고 생각되고 수출이 안 된다고 생각되면 한국 주식을 파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상승하죠. 환율과 주가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투자의 길이 열리는 거죠. 평상시에 어떻게 하면 된다? 달러 사자. 옛날에는 달러 예금밖에 없었지만 이제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수단들이 생겼잖아요. 달러 선물 ETF, 그리고 SOFR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많은 다양한 상품들이 최근 10년 사이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상장되고 인기가 폭발하고 있어요. 외화예금 투자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첫 번째, 중도에 환매하면 어떻게 돼요? 이자 못 받죠, 대부분. 두 번째는 환전 수수료도 엄청 세잖아요. 근데 이 많은 문제들을 최근에 나온 ETF들이 다 해결해 주니까 경제가 좀 잘 돌아가고 원활하고 급박한 위기가 없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달러로 열심히 저축했다가 9시 뉴스에 제가 나오면 환율이 오른 거죠 라고 제가 거의 한 3년마다 한 번씩 가서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때 달러를 딱 팔아가지고 환율이 급등하면 누가 제일 좋습니까? 수출 기업이 최고잖아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HD조선해양 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면서 외국인 지분율도 꽤 되는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이야 외국인이 팔고 나가니까 빠지지만 이 기업의 실적이 높은 환율 수준에서 마진이 개선되기 시작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때 또 탁 팔아가지고 다시 외화예금을 또 소풀 투자를, 달러 선물 ETF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가지고 투자가 너무 쉬워진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적정 환율이라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요. 외환시장을 2007년부터 지금까지 쳐다보면서 느낀 건 적정한 환율을 찾기보다는 징후를 찾아야 한다. 징후가 뭐죠? 외환위기, 즉 나라 망한다. 그 소리가 들리면 달러를 팔면 됩니다. 달러를 마지막으로 샀던 게 1080원대 샀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손도 못 댈 정도로 환율이 막 급등하기 시작하는 걸 보고서 그때부터 이제 달러를 사지 않고 기다리다가 재작년이죠. 1450원 언저리쯤 될 때부터 또 열심히 달러 팔아가지고 국내 자산을 샀거든요. 시장에 있는 주체들끼리 서로 생각하는 적정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투자자들이 이제 공포에 질리고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패닉에 질릴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거든요. 인스타에 자기 계좌 수익률 자랑하는 시기가 오면 한국 주식을 다 팔고 달러를 사기 시작해야 되고요. 부동산도 파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개인미들이 시장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아까 지금 이야기했던 기본 주식을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기본 주식도 모르고 내가 투자를 했는데도 돈을 벌었다. 버블인 거지. 2022년, 23년에 주식시장 붕괴되면서 부동산 시장 이제부터 일본형 장기 불황의 시대가 왔다.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버블에 붕괴가 됐고 앞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만 있을 거다. 저주 섞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비관론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너무 고맙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면 없던 매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사면 되지.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의 기업들의 그 주당 순자산 가치가 예를 들어서 다 청산하면 주당 10,000원 받는다 그러면 주가가 얼마까지 빠졌냐면 6,000원까지 빠졌어요. 지금 다 청산해도 돈을 10,000원을 받는데 주가는 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 신뢰의 붕괴가 난 거죠. 이 회사의 자산은 다 껍데기고 이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저주 섞인 전망들이 주식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공포를 유발했죠. 내가 부자 됐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폭락하는 과정에서 순식간에 패닉에 처하면서 끝났구나.
우리나라는 끝났어 하고 도망가고 그때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사면 되는 거죠. 저도 어떨 때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2022년 말에 달러를 팔아가지고 원화 자산을 살 때 급하게 달러를 팔고 그걸 가지고서 막 정리를 하고 심지어 가지고 있던 보험도 다 해약했거든요. 제 주변의 지인들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돈을 막 긁어 모으는 걸 봤단 말이에요. 홍 박사 뭐 해? 그래서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온 것 같아. 그러더니 눈이 이렇게 커지는 동공 확장 있잖아요. 진짜 놀라더라고요. 이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니까 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하는 것까지 주변 사람들한테 일러줬는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따라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주변에 투자에 성공을 거두고 스토리텔링을 넘어서서 이론적으로 체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좀 물어보면 되는데 똑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물어봐요. 그러면 답이 없죠. 20년 전에 제가 썼던 보고서들을 보면 야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면서 참 고생했다 이렇게 제 등을 다독다독 거려주면서도 왜 그랬니? 그러니까 해봐야 아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시행착오를 여러분들 우리 수많은 구독자분들이 안 하시기를 바라고 이런 방송을 하는 거죠. 제가 투자를 되게 오래 해봤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부터 투자를 시작했으니까 31년 넘게 했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고점과 저점을 잡으려는 태도들이에요. 되게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특히 저점은 잡기가 되게 힘든 게 그 저점에 제정신인 사람이 없어요. 일단 폭락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달러를 딱 팔아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난 못할 것 같다. 저 역시 그런 투자를 실행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저도 마음속에 바닥을 자꾸 잡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심리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투자하면 돼요. 한국 주식의 절반, 미국 달러 예금의 절반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수익이 플러스가 나요. 왜냐하면 환율이 급등하니까. 두 번째, 하나만 더 하시면 돼요. 우리가 5대5로 투자를 했는데 여긴 6이 되고 여긴 4가 되는 날이 분명히 오잖아요. 주식 가격이 오르면 주식이 6이 되고 또는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환율이 오르니까 환이 6이 되죠. 그러면 그때 반드시 5대5를 1년에 한 번만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고점 매도 저가 매수를 계속 반복하는 꼴이 돼요.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연환산 복리 수익률이 2001년부터 지금까지 지난 9월 말까지 얼마가 나는지 아세요? 7.2%가 납니다. 7.2%. 그러면 10년에 2배가 나요.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존재해요. 몇 년 수익이 안 난다 하면 열심히 저축해서 투자원금을 계속 불어넣다 보면 한 번씩 시장이 요동치잖아요.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으로 주가 폭락, 또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주가 폭등, 22년 주가 폭락, 23년 4년에 주식시장이 그래도 많이 회복됐잖아요. 5년 새에 4번, 5번이 와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투자 3분법. 3천만 원 있다 그러면 1,000만 원은 한국 주식, 코덱스 200, 타이거 200 이런 거 사면 돼요. 또 3분의 1은 S&P 500, 그리고 3분의 1은 소플, SOFR 또는 뭐 미국채 마음에 드는 거 하세요. 이렇게 사서 3천만 원을 투자해 놓고 있으면 요새 같은 때는 어때요? 미국 주식만 올라가 있겠죠. 그러면 미국 주식 좀 팔아서 못 오르고 있는 한국 주식이나 미국 외화예금을 사는 거죠. 또 반대로 2022년처럼 미국장 폭락하면 또 달러 현금 들고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폭락한 미국 주식도 사주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하면 이 수익률이 얼마가 나냐면 8.0%가 납니다. 그럼 9년에 더블이 나는 거죠. 18년 투자를 하면 4배, 27년 투자하면 8배가 나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략입니다. 요새가 그래서 좋은 또 투자의 기회가 오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망한다 소리가 들리잖아요. 저는 매년 3월에 삼성전자가 발표하는 연간 사업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거든요. 삼성전자는 이제 28조 정도를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 정도 투자합니다. 이게 한국 정부의 한 해 총 연구개발 예산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이 결과 미국에서의 신규 출원된 인가가 난 특허의 1위를 삼성전자가 10년 중에 8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서 비판을 해야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왜 그때는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지금은 이익이 줄었나? 이걸 물어야 되는 거지. 이 회사를 저주한다고요. 그럴 때가 정말 좋은 찬스죠. 그렇게 투자할 필요가 없는데 그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방법이 독서다. 되게 사람이 마음이 똑같잖아요. 심리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극단적 공포 속에서의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한 그런 글들이나 책들을 많이 읽으시면 좋고, 준비 상태가 투자의 성과를 좌우하는 거예요. 준비 상태는 두 가지잖아요.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가, 금을 보유하고 있는가, N을 보유하고 있는가, 인간들의 행동 패턴들을 이해하고서 자본주의 경제는 순환하고 저주 섞인 전망들이 나올 때가 바닥이라는 걸 이해하는가, 독서를 했는가, 요거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거죠. 책은 한 50권에서 100권 읽고 논문을 한 300개 읽죠.
읽을 책이 없는 슬픔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오게 되거든요. 서점에 가서 책을 한 10권 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막상 거기서 책을 구입하는 책은 한 권도 없는 날이 대부분이거든요. 왜? 내가 익히 알고 있거나 이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되거나 레퍼런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책들이 되게 많아요, 세상에는. 제 책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월의 무게를 견뎌내는 책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개정판 나오는 책이 진짜 좋은 책들인 거죠.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이 책에 대한 반론을 알고 있거든요. 또는 반대되는 데이터를 저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만큼 책을 못 읽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독한 책이 나오면 그 책은 골수까지 뽑아먹거든요. 어떻게 뽑아먹냐 하면 참고 문헌을 뒤져요.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도 있지만 이 사람이 좋은 데이터와 좋은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했잖아요. 흥미로운 주장이 있다 그러면 이제 참고 문헌과 위주를 가서 그 논문들을 이제 검색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고 문헌 없는 책은 거의 읽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장과 남의 주장을 구분하지 않는 그런 책들은 1차적으로 배제 대상이죠. 저는 어릴 때 굉장한 독서광이었고요. 유진 어린이 도서관이라고요. 제가 살았던 대구의 한 조그만 사설 도서관이었습니다. 유진이 바로 아기 이름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은 아이들이 좀 있잖아요. 난간이 없던 시절에. 그래서 유진이가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아빠가 얼마나 슬퍼요. 근데 이 아빠가 참 훌륭하신 분인 게 유진이 같은 또래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마음껏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게까지 읽을 수 있도록 도서관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동네에 유진 어린이 도서관이 세워진 거예요. 그게 이제 제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이었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3정거장에서 4정거장 되는 거리니까 아이가 걸어가기엔 되게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처럼 그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 도서관에 가서 쭉 읽다 보니까 어린이 책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도서관이지만 당연히 청소년 책도 좀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추리 소설을 팔기 시작했죠. 셜록 홈즈의 에르센 루팡 또는 포아로 경관까지 쭉 가는 이제 그 세계를 가다가 이제 넘어간 게 역사의 세계로 들어와서 역사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에 관련된 책들을 읽기 시작하는데 늘 끝은 똑같은 거예요. 농민 반란으로 멸망하고 이민족의 침입으로 멸망하고 끝나요. 왜 그럴까? 왜 아무리 위대한 좋은 나라도 이걸 벗어날 수가 없을까? 하고서 공부를 시작했죠. 그랬더니 멜서스를 만나게 됐어요. 멜서스의 인구론에 나오는 그 유명한 대목, 인구는 기하급수, 배로 늘어나죠. 그런데 식량의 생산은 산술급수, 1, 2, 3, 4로 늘어난다. 아무리 우리 노동력의 투입을 늘리더라도 수확량이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다.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인구론에 빠져들었습니다. 수많은 제국들이 다 비슷하게 멸망하거든요. 인구가 너무 많아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부양할 수 있는 토지에 비해 인구가 너무 많아지게 될 때 그러면서 전염병이 돌고 왜 사람들이 영양실조 상태였기 때문에 전염병에 넘어가는 거죠. 그때 제 인생에 고민이 하나 생긴 거예요. 도대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서 멜서스 함정을 벗어납니까? 그래서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역사과를 갔는데 경제사 이런 걸 공부해야 되겠다. 이러고서 이제 대학원을 경제학과로 갔죠. 이코노미스트 길을 가게 되면서 이제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 책, 얘 총균세에 이알리가 묻잖아요.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화물을 가져오게 됐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 화물이 없고 당신들은 이 화물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했던 질문이잖아요. 이알리가 있는 섬에서는 멜서스 함정의 세계잖아요. 성인 살인율이 엄청나게 높은, 그리고 평균 기대 수명이 20살이 잘 안 되는 그 전형적인 군장 사회에서 생활상의 극적인 반전을 가져오지 못하는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데 당신들이 가져온 화물 때문에 우리가 사냥도 쉬워지고 국가로 이제 통합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왜 가능하냐? 이 질문을 이제 딱 하는데 유라시아 대륙의 모양에서 찾잖아요. 동서위도가 비슷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이쪽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 저쪽 지역에서도 그 종자 씨앗을 가지고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초원길, 바닷길, 그리고 비단길을 통해서 문명의 전파가 동서로 전이가 쉬운 환경 속에서 거대한 인구 집단들이 형성되고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죽자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경쟁의 구도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산업혁명이라는 게 시작된 반면 당신들은 그런 걸 하기에는 남북위도 차이가 너무나 큰 환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라는 작물들이 다 다르고 사람들의 이주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들, 문명의 교류가 어려운 환경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잖아요. 1800년대 초반 정도에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본격화됐고, 그게 이제 개항을 통해 한국에 1900년 전후에서 이식이 됐잖아요. 100년의 지체가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6대 경제 강국, 국력 기준으로 세계 6위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이런 위도 때의 환경을 잘 가지고 있었고, 국민국가도 빨리 만들었고, 철기 문명 이런 것도 빨리 수용하고, 문자도 빨리 만들고, 한 국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도 하려고 그러고,
또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며 먼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좀 희생하자라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행운의 힘이 입은 바가 크다라는 걸 알게 됐죠. 물론 이제 이 책에 약점이 있습니다. 이 책은 북한과 한국의 차이를 설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같은 의도 때 같은 문자, 같은 문화권에 자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과 북한의 경로는 왜 이렇게 다른가? 대만과 중국의 운명은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 결국 제도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제 인생책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가 되겠고요. 그 출발점에 서게 해줬던 또 잊어버렸던 그 고민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던 그때의 그 열정부터 시작해서 지금 돈의 역사 시리즈를 쓰고 있는 작가로서의 길을 걷게 해준 책이 총균세다이다 보니까 총균세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제 인생책이 됐습니다. 대중교양서로서 읽어도 좋고요. 그리고 저처럼 역사에 관심 많은 사람이 읽어도 좋고요. 왜 나라들마다 이런 큰 문화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읽어도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요? 생물학 전공을 한 제 아내도 이 책을 되게 좋아하는 게 우리가 육종을 해서 씨앗이 껍데기 안에 쌓여 있는데 안에 과육은 그렇게 큰 그런 형태의 씨앗을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희소한 확률을 뚫고 만들어낸 것이고 그것도 인간이 어떻게 많은 개입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내랑 이 대목에 가지고 서로 같이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눌 때 되게 재밌었습니다. 책 읽으시는 분들한테 꼭 추천하고 싶은 게 처음에 읽을 때 제발 총균세 이거 바로 들고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책의 쉬운 버전들 책들이 되게 세상에 많거든요. 인간은 왜 어떻게 인간이 되었는가? 유인우는 또는 호모 사피엔스는 왜 현대 문명을 만들어내서 우리는 이렇게 옷을 입고 각종 다양한 어떤 신호들, 다양한 언어들을 가지고 있다가 입으로 하는 언어를 만들게 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한 것들이 존재하고 과정에서 문화가 어떤 식으로 인간을 바꿔나가는가에 대한 다양한 재밌는 책들이 많아요. 사실 이 책은 되게 낡은 책이고요. 그 뒤에 나온 되게 좋은 책들도 많거든요. 저는 조지프 헨릭이 쓴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추천하는데요. 그런 책 읽어보면 이거 진짜 무섭다 싶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 뒤에 쓴 위어드라는 책이 제 인생 세 번째 책인데요. 괴짜들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현대사회에서는 새로운 인간형, 새로운 문화 구조가 출현하고 있다는 책이에요. 위어드라는 책을 읽고서 제 인생책이 된 이유가 내가 왜 그렇게 한국 조직과 불화를 겪었는지를 그 책을 보고 알았거든요.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그렇게 앞에 부귀영화가 있는데 왜 당신은 그런 식으로 조직에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냐. 이 이야기를 제가 한 3번 들었거든요. 왜 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제의, 그런 사람들을 혐오하는가.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제 좀 알게 되죠. 제가 블로그에 이 좋은 책들 서평을 다 올려놨으니까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감명 깊은 것만 1000개가 되는 거고 더 되죠.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책 읽기 시작한 인생을 시작한 게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니까 50년,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만 55이니까 1년에 한 200권을 읽으면 10,000권이잖아요. 근데 200권은 무조건 더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제가 지금까지 읽은 책이 한 2만 권은 넘는 것 같은데 2만 권 중에 엄선된 1000권이다. 인상적인 1000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책의 작가 홍추록 여기 잠들다. 인류의 도서관에 남는 책의 저자가 되고 싶은 게 꿈이죠. 도서관에 책의 운명을 혹시 아세요? 도서관의 책들이 엄청나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도 빌려가지 않는 책들은 어떻게 되죠? 도서관 입장에서 공간만 많이 차지하니까 버리겠죠. 그런 책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이 계속 빌려가야 됩니다. 그게 저는 표현을 인류의 도서관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인류의 도서관에 담긴 책, 어떤 책이겠죠? 저는 아직도 더 좋은 책을 쓸 여지가 있는 사람이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돈의 역사겠지만 돈의 역사보다 더 좋은 책을 쓸 자신이 있으니까 또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책의 저자 홍춘옥 여기 잠들다. 저랑 성향도 맞으면서 독특하면서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책도 많이 쓰고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한 친구가 숭실대 교수하고 있는 서준식 작가. 지니어스란 말로 설명하기 부족한, 그러니까 위어드합니다. 약간 괴짜지만 와, 이 사람은 정말 잘 드는 칼이다. 책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술이 필요 없더라고요. 좋아하는 책 이야기 하다 보면 추천받아서 그 자리에서 주문하고 술값보다 책값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모임에 온 것 같은 행복한 기분이 들어서 좋았습니다.